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 부제로는요, 다가온 미래의학, 특별히 유전체의 임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연세의대를 95년 졸업했고요. 같은 대학에서 보건대학 석사 MPH, 또 노화과학 박사를 PhD 받았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보스턴 텁스의 대학에서 누트리지노미스 영양유전체를 연수하고 왔습니다. 차의과대학의 차원병원의 임상유전체 또 안티에이징 센터 교수로 있었고, 전 직장은 저는 테라젠 이텍스라고 하는 바이오 연구소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유전체 관련된 개발 또 연구 또는 영업 이런 부분들을 같이 뛰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저는 이원 다이그노믹스라고 하는 유전체 회사의 총괄 의료 책임자 로 있습니다. 동시에 강남 미지메리 병원, 지금은 이름 바뀌었습니다. 강남 메이저 병원인데요. 강남 메이저 병원에 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자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전자와 관련해서 또 법과 또 규칙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학이 다가온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의학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OP라고 하는 5P라고 하는 P로 시작되는 어느 이니셜을 가지고 제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프리벤티브라는 예방의학 시대다. 여러분들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예측의학 시대,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맞춤 의료 시대, 파티스페터리 조금 애매하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참여의학의 시대다. 프리시전, 정밀의료 시대다. 이런 프리벤티브, 프리딕션, 퍼스널라이즈, 파티스페터리, 프리시전과 관련해서 유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방의학 시대입니다. 프리벤티브 시대인데요. 종종 우리가 어떤 환자군들이 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병원은요, 질병을 가진 자, 즉 환자가 병원까지 와서 의사의 절대적인 권위와 지식 앞에서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되고 또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겁니다. 병원 중심이고요, 또 의사 중심이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병 중심이니까요. 근데 점점 이제는 질병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 것들에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비만 환자도 그럴 수 있겠고요. 또는 검진을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질병까지는 아닌데 나의 건강을 증진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자라 부를 수가 없죠. 저도 예전에 차움이라는 곳에 있을 때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했는데 환자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아픈 사람 아닌데 자꾸 환자라 부른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새로운 대상자, 즉 건강한 소비자들이 병원을 찾기도 하고요. 병원까지 오지 않더라도 의료 시스템이 이제는 병원 중심이 아니라 건강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헬스케어 기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요, 질병이 아닌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받기 때문에 예방적인 활동들, 특별히 영양과 운동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병 중심이 아니라 웰리스라고 하는 어떤 헬스케어 중심의 어떤 의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들,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프리딕션의 단어는 예측이란 뜻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오늘 날씨 어떤지 또는 이번 주말의 날씨 어떤지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기예보를 알아요. 때로는 일기예보가 틀릴 때도 있죠. 틀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는 마치 일기예보 안 볼 것처럼 화를 내다가 여전히 우리는 통계에 의해서 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예측하는 그런 일기예보 시스템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지요. 마찬가지로 질병도 만약에 예측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마치 준비되지 않은 그런 당황스러움을 경험했던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요. 때로는 질병은 예측되기도 해요. 특별히 유전자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질병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유전자,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약 50%, 약 70%, 약 거의 80% 정도의 확률로 유방암이 걸린다. 강력한 예측이죠. 그런 예측이
안젤리나 졸리의 어떤 행동을 바꾸게 했고, 사실은 병이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절제하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그런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죠. 만약에 우리의 질병들이 개개인별로 또 개개인의 어떤 특성에 맞아서 예측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퍼스널라이저라고 하는 맞춤입니다. 저기 지금 움직이는 그림 보이실 겁니다. 저 그림을 제가 처음 그린 게 2005년도입니다. 지금부터 꽤 15년 전이죠. 제가 의사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그 어느 즈음에 제가 발표 자료로 쓴 거예요. 그 당시 저는요, 어떤 질병을 처음 보는 의사, 임상 의사였지만 이제 경험이 많지 않지만 경험이 미천했던 저에게도 이상하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과 내가 앞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골다공증 약을 많이 처방했었는데 포사맥스라고 하는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4% 내지 5% 정도의 골밀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1년 동안 그 말을 믿고서 처방을 했는데 환자도 제 말을 믿었죠. 그래서 힘들게 약을 1년 동안 먹었는데 골밀도가 오히려 나빠진 케이스가 있어서 참 민망한 상황이죠. 또는 골다공증 치료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환자가 다시 왔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즉 플루라이크 신드롬 같은 어떤 굉장히 심한 통증을, 그래서 하도 이런 일이 자주 있어가지고 제가 모든 환자한테 경고를 해요. 약을 먹고서 통증이 너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 20명당 30명당 한 명꼴로는 있는데 당신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진통제를 먹든지 너무 아프시면 응급실로 오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 경고를 하는데 참 알 수가 없어서 복골복이었었어요. 이처럼 분명히 어떤 약제가 안전하고 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것이 특별히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는 우리 근거 중심으로 권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평균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편차죠. 물론 평균에 좀 몰려있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약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에비던스 베이스, 평균적인 진료를 강조해서 환자한테 무조건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세히 관찰하고 환자한테 맞춤,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자르거나 늘리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옆에 있는 그림 테일러드 메디슨 뭐죠? 내 양복을 맞추는데 내 몸 사이즈 맞춰서 양복을 재단한다는 그런 재단의학 개념이죠. 이런 맞춤의학, 재단의학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유전체에 기반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고, 특별히 맞춤 약물이라고 하는 항암 치료를 할 때 내 암의 유전적인 변이에 따라서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이제는 누트리션도, 영양도, 또 피부관리도, 운동도, 기능의학도 어떤 특정 바이오마커, 환자들이 호소하는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처방하는 이런 퍼스널라이즈 시대가 온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라고 했을 때 되게 낯설고 또 불편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의사들 중심에서는 어떻게 대등한 의사와 환자가 어떻게 대등하냐,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의사와 환자는 대등할 수가 없죠. 지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가 있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 중심이 아니라 웰리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에서 자, 누가 더 잘할까요? 나의 개인 특성을 가져서 질병까지는 아니고 내 몸에 어떤 불편한 부분 또는 내가 몸을 건강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사실은 의사가 아니라요, 그 환자, 특별히 환자가 만들어내는 많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장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걸음수, 맥박수, 내가 SNS를 통해서 뭘 좋아요 누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을 책을 구입하고 어떤 쇼핑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라이프 록 데이터들이 사실은 건강 행위에, 나아가서는 의료 행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환자를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의사와 환자가 이렇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사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참여가, 환자가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와야지만 더 정밀한 진료가 되죠. 특별히 데이터 중에 게놈이라고 하는 유전체 데이터는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 사실 홀게놈을 하게 되면 약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데요. 그 많은 데이터를 EMR이라고 하는 의료 어떤 시스템에 저장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시킨다 해도 적재적소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환자가 개인이
자신의 게놈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저 이런 약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치료가 좀 더 맞는다고 내 게놈을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파티스페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프리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밀, 이 무슨 뜻이죠? 프리시전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긴 해요. 우리가 보통 어떤 기계를 정밀하게 가공한다 했을 때 프리시전 메슨이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대중들한테 저 단어가 각인되었던 것은요. 어떤 겁니까? 이라크를 미국이 처음 1차 침공을 했을 때 그 전까지는 어떤 특정 지역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해병대가 지상군을 투입시켜 가지고 전투를 통해서 그 어떤 장소를 확보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라크 전쟁부터는 이제는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대공 미사일이 닿지 않는 위치, 성층권 수준에서 바로 정밀하게 이라크 곳곳에 요소에 사람까지 구별할 정도의 어떤 감시를 통해서 타격을 합니다. 정밀한 타격이 뭐죠? 민간인들은 최소한 피해를 입히고 적재적소의 적군, 특별히 핵심 전력들을 타격한다 해서 정밀 어택이라고 합니다. 프리시전 어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그동안 암을 치료했던 방식이요. 정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항암제를 하면서 사실은 70% 정도에서 페일이 나고요. 또 그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제는요. 전밀 의료 시대가 뭐냐면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맞춤형 항암제를 써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 거고요. 부작용을 미리 예측해서 피하는 그런 개념이고 무엇보다 효율을 높인다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항암제를 맞는 그 아까운 시간에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 특별히 미국의 오바마가 마지막 교두 연설을 통하여서 미국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프리시전 메디슨을 주도하겠다 해서 약 10년 전부터 굉장히 의료에 대혁명을 일으키는 부분이 이 프리시전입니다. 핵심 데이터가 뭡니까? 오믹스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게놈이라고 하는 부분과 게놈 중에는 홀 게놈이 있고 전체 유전자 분석이 있고요. 단백질만 전사해서 어떤 특정 유전자만 본다는 엑솜과 타겟 스퀀싱이 있고요. RNA 정보만 모은다 해서 트랜스크립톰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에피제네틱스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부분들을 토탈 오믹스를 합니다. 아마 이런 데이터들이 모일수록 더욱더 정밀하게 진료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유전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부모의 특성이 나한테 넘어왔다는 뜻이죠. 발가락이 닮았다는 표현도 쓰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진료실로 오는 엄마와 자녀들의 얼굴이 진짜 똑같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속으로 피식 웃곤 하죠. 누구든지 부모의 어떤 그 외모적인 모습 또는 성격적인 부분, 어떤 습관적인 부분까지 다 닮은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질병도 닮겠죠. 우리가 흔히 가족력이라 하는 부분들 또는 유전적인 성향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부모님도 그러십니까 했을 때 부모님의 질병을 알면 나의 질병을 알 수 있고 거꾸로 나의 어떤 질병을 보면은 부모님을 알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 그러면은 수직적으로 부모님과 나의 연결고리, 그렇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유전의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동시에요. 유전자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사는 약 70억의 인구 그 누구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약 30억 개의 유전자 정보 중에 최소한 1000만 개 정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1000만 개의 변이가 동시에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각자의 개성, 생김새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약이 맞고 어떤 사람은 이 약이 틀리고 하는 그런 개인의 특성, 어떤 사람은 커피를 물 마듯이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저녁 시간 이후에는 절대 못 마시고 그런 개인 특성들이 바로 유전자의 차이. 그래서 이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평균적인 진료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퍼스널라이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잠깐 한 2분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염색체가 무엇이고 유전자가 무엇이고 유전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염색체 질환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질환들이죠. 책을 비유했을 때는요. 23권의 책을 놓고 봤을 때 한 책 한 권이 염색체 1번부터 22번 별책부로까지 있으니까 23번이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Y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 책 한 권 한 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염색체 질환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질환들은 너무나 많은 유전자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임신 초기에 염색체 질환이 생기면은 브라이트 오븐처럼 아예 발생도 안 된 상태에서 도태가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생존하는 염색체 질환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손보다는 한 책이 더 붙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8번 같은 경우에 붙으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염색체가 부분적으로 결손되거나 붙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염색체 질환이라고 해요. 그건 다 아는 부분들이죠. 근데 책을 펴면은 뭐가 있습니까? 많은 글자와 또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라는 것이 바로 유전자, 지인에 해당됩니다. 저 전집에는요, 약 2만 개 내지 3만 개, 정확히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기능마다 정의가 달라지니까 약 2만 3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2만 3천 개 정도의 문장, 센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은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어떤 단위? 단백질을 만드는 하나의 최소한의 단위. 우리 몸속에는 DNA 속에는 약 2만 3천 개 정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은 글자로 이루어지죠. 그 글자를 우리가 염기라고 합니다. 전체 전집에는요, 약 30억 개 정도의 글자, 즉 베이스, 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억 개 정도 글자 중에 사람마다 저기 보면은 글자체가요, 좀 달라요. 글자의 프리퀀시가 N 대신에 M으로 미스프린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뜻은 뭐 크게 달라지지, 해석을 어려우면 없죠. 미스프린팅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로 베이스가 꽃병이라는 뜻의 베이스로 바뀌었을 때는 뜻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글자가 다른 위치가 30억 개 중에 1000만 개, 즉 300분의 1 정도, 즉 0.03% 정도가 달라지는 99.7%가 같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300분의 1 정도의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것이 뜻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뜻은 바꾸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냐? 아닙니다. 그 뜻이 바뀌는데 결정적인 뜻이 바뀌면 저 책 전체를 이해하는데 미스리딩, 잘못 이해해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염색체는 책 한 권이고요. 유전자, 문장에 대한 되는 것이고요. 유전체는 글자의 총합 30억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특별히 다른 글자를 포함시킨 그런 의미를 토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그 글자의 다른 위치에서 양쪽 부모로 오기 때문에 보통 염기쌍이라고 하는데요. 양쪽 그 한 위치에서 양쪽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정상적인 변이를 갖고 왔으면 AA 타입, 한쪽 변이가 잘못되어 있으면 AT, 양쪽 모두 변화가 있으면 TT. 그래서 누구나 그 위치에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AA 타입, 어떤 사람은 AT 타입, 어떤 사람은 TT 타입으로 세 타입 나눈다 해서 이것을 지노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표현형 데이터를 피노타입이라고 하고 유전자의 변이를 지노타입. 그래서 결국은 어떤 당뇨든 암이든 어떤 치매든 표현형에 미치는 나의 지노타입은 무엇인가 할 때 저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기술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2003년도부터 2016년 사이에 2003년도가 어떤 해입니까?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시대이죠. 생어 시퀀싱이라는 방식으로 단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 전 세계에 6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국가가 참여해서 무려 3조 원의 펀딩을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글자를 하나씩 읽고 어디가 어떻게 ATG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무려 13년 동안 본 방식의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2003년도에 완성이 돼요. 13년 걸려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한 사람을 3조 원 들었던 그 시퀀싱 방식이 2008년도에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그런 생어 시퀀싱이 아니라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방식으로 단 6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한때 3조 원 들었던 게 10억밖에 안 듭니다. 지금은요, 그 사이에 많은 발전들이 있었어요. 일루미나, 서머 피셔 같은 좋은 장비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단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 비용이 이제 70만 원 정도 들어요. 70만 원, 홀게놈이. 그리고 한 사람을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틀 내지 3일밖에 안 걸려요. 요즘은 심지어 30분짜리도 있습니다. 10분짜리도 있습니다. 자,
10년 사이에 IT 기술이 특별히 우리가 스마트폰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여러분들 경험하셨던 것처럼 이 집적률이라는 것이 약 1000배가 발전한 것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이 집적률은요 1000배에 1000배 즉 100만 배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IT 시대가 아니라 지금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들을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혈액을 통해서 DNA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타액을 통해서 침을 뱉어 가지고 구강세포를 포함된 침을 뱉어서 DNA를 분석해서 병원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 검사라고 해서 개인의 특성, 뭐 굳이 개인의 특성, 내가 커피를 잘 마시는지 어떤 뉴트리션이 디피션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병원까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허가해 주는 그런 DTC 검사는 집에서 스와핑해 침 뱉어 가지고 보내면요, 오른쪽 그림은 마이크로 어레이 한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기판에 약 80만 개, 24명의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각 한 명 한 명에게는 약 70만 개에서 80만 개 정도의 유전 정보를 동시에 분석한다고 해서 마이크로 어레이 칩이라고 하는 그런 DNA 칩을 통해서 대량 생산해요. 이때 드는 비용이요 약 10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는 한때 3조 원 들었던 비용이 이제는 100만 원, 70만 원, 10만 원 정도로 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많은 대용량 분석을 하는데 더 이상 큰 비용과 시간은 문제가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임상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가 몇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예전 방식은요, 특별히 폐암 같은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처방은 항상 똑같았어요. 폐암이라고 하는 그런 오더셋이 있었기 때문에 플래티눔 같은 어떤 대표적인 항암제를 모든 폐암 환자한테는 똑같은, 어떤 교수님이든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병원이든지 표준 항암제는 비슷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암제에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근데요, 이제는 몰레큘라 어떤 체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암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소마틱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전자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거기에 바뀌는 유전자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폐암 같은 경우는 EGFR이라고 하는 뮤테이션이 주된 어떤 암을 일으키는 주된 돌연변이고, 어떤 사람은 KRAS, 어떤 사람은 ALK, 어떤 사람은 RET, ROS와 다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이고, 어떤 사람은 두세 개 정도 유전자가 동시에 돌연변이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암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마다 암을 치료하는 항암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검사를 동반 진단이라고 표현하고요. 컴패니언 다이그노시스, 그리고 치료를 맞춤 치료해서 퍼스널라이즈 케모세라피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항암제 시장이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는 국가에서도요, 새로운 검사가 어떤 급여 시스템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적어도 이 분야만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 암 패널 검사를 급여로 만들었어요. 유전자 검사 비싸니까 나라에서 50% 정도는 비용을 대줄 테니까 저것을 하라고 장려하면서 모든 대학병원이 최근 2, 3년 사이에 NGS라고 하는 그 장비를, 꽤 고가의 장비를 앞다투어 세팅하면서 모든 대학병원이 바로 이 NGS 분석을 이제는 일상화시키는데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급여가 됩니다. 검사가요. 당연히 치료 역시 검사가 급여되죠. 나라에서는 50% 정도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훨씬 더 그것이 암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액체 생검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액체, 리퀴드, 생검, 바이옵시. 조직검사는 조직검사인데 액체에서 조직검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검사는요, 티슈 바이옵시, 어떤 장기를 열어서 원하는 부분에 바늘을 꼽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직을 떼와서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히스토로지컬 파인딩, 뭐죠?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서 암인지 아니지, 암 중에 어떤 분화된 암인지를 보는 검사가 일종의 골드 스탠다드죠. 마침표이죠. 근데 최근에 조직검사는 조직검사인데 액체에서 조직검사. 저 그림 보시면은요, 암이 생기는 어떤 암이든지 암이 생기는 초기 단계부터 가장 핵심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암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혈관들이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누트리션을 공급하고 빠르게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피딩 베슬이 발달되면서 그것을 네오바스큘라리제이션, 신생혈관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은 되게 미성숙한 혈관이기 때문에 수시로 암에서 생기는 여러 조각들이 때로는 암세포가 또는 암에서 깨진 DNA 조각들 또는 RNA 조각들 형태들이 그 신생혈관을 통해서 계속 블러드 스트림으로 메인 스트림으로 유입됩니다. 초기부터 그렇고요. 심지어는 암이 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빠르게 성장하고 사멸되는 이 암세포의 찌꺼기들이 끊임없이 혈액으로 떠다니는 건데 조각 형태이기도 하고 세포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 형태로 암을 진단하는 그런 목적의 검사를 Circulating Tumor Cell, CTC 방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요즘은요, Circulating Cell Free DNA, cfDNA 무슨 뜻이죠? Circulating 혈액 순환 속에서 Cell Free가 뭡니까? 백혈구와 적혈구가 없는, 즉 어떤 블러드죠? 혈장 또는 혈청에서 플라스마에서 DNA를 추출한다. 이 DNA가 어디서 왔을까요? 너무 작아서 가라앉지 않는 이 DNA는 바로 암에서 유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fDNA라고 해서 여기서 DNA를 뽑아서 특정 암 서열을 분석하는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반 진단, 어떤 유전자가 암 변이된 것인지를 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리퀴드 바이옵시는 어떤 점이 좋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리스크 오브 컴플리케이션, 페이션트 세이프티. 그렇죠? 우리가 조직 검사할 때 아프죠. 아플 뿐만 아니라 출혈도 생기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예 접근조차 못해서 조직 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든지 찌르는 것을 이제는 대체합니다.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편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암이라는 조직은요, 튜머 헤테로지니시티. 암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서브클론들이, 그러니까 폐암이 하나의 암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서브클론이라는 것은 특별히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그런 기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폐암이지만 서브클론 1은 EGFR, 서브클론 2는 KRAS 같은 하나의 유전자 변이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개가 섞여 있을 때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게 그냥 폐암으로 통칭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는 하나 정도밖에는 조직의 위치상 한 군데밖에는 바이옵시를 못 하는데 저 모든 서브클론에서 혈액으로 떠다닌다 그러면 혈액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훨씬 더 다양하게 어떤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제가 속해 있는 EDGC라고 하는 이온 다이그노믹스도요, 이 액체 생검의 상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은 되게 경쟁적이에요. 아마 앞으로 많은 종합검진에서 암을 진단하는 방식이 2, 3년 사이에 바로 이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 가지 동반 진단 목적도 있고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암을 처음 진단받을 때 조직검사 대신에 이 암의 어떤 캐릭터, 특별히 항암제를 고를 때 혈액 내에서 DNA 추출하는 것을 동반 진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암제를 권고하는 그 목적도 개발되어 있고요. 암 환자가 이미 수술했거나 항암제를 해서 그 암 병발 원소는 작아졌거나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단백질 모니터였지만 암이 생기는 과정 속에 재발되는 과정 속에서나 잔존암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cfDNA들이 있기 때문에 그 DNA, 특별히 알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뮤테이션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니터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시장이 뭡니까? 스크리닝 시장,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시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암을 조기 진단하는 게 뭡니까? CT나 MRI 상에서 아직은 디텍션이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상태에서 혈액에서 떠다니는 DNA를 추출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암이 어느 암인지 어느 조직에서 유래했는지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스크리닝 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인데 쉽지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유전자 변이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검출해서 암을 진단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후속 유전학적 변화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일루미나라고 하는 유전체 회사의 자회사
그레일이 약 1조 원의 투자를 받아서 바로 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4조 원 정도로 다시 일루미나가 재합병하는 데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시장은 큰 시장이고요. 저희 회사 역시 바로 저 일루미나보다 좀 더 다른 방식이고 더 성과가 좋은 방식으로 암을 진단하는 것을 지금 거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유전체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빅데이터 얘기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얼만큼 크길래 빅데이터라고 합니까? 했을 때 일단 펀드, 어떤 연구든지 돈이 제일 중요한데요. 2015년도 한 해만 했을 때 약 2,000조, 1.9 트릴리언, 빌리언에 또 1000배라고 합니다. 트릴리언, 참 우리가 접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2,000조 원이 다국적 제약이든 또는 국가의 예산이든 투입돼 가지고 바로 이 유전체 연구에 한 해에 투입됩니다. 재밌는 카툰이 더 이어지는데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260억 시간을 사용해서 10억 잔의 커피를 마셔가면서 23,400개의 쿠키를 먹으면서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데이터 역시 1.5 트릴리언, 1.5조 염기를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계속 해마다 만들고요. 그 데이터는요. 해마다 더블링이 돼요. 매년 저 NCBI라고 하는 그 데이터 뱅킹에 미국의 뱅킹에 모든 연구자들이 해마다 데이터를 등록하는데요. 약 2억 개 정도의 염기 서열이 계속 등록이 되고 있고요. 한 해에 무려 2,600만 개의 논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3만 건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등록되고 있고요. 이런 모든 데이터는 약 2년마다 더블링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들,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많은 펀딩과 노력을 통하여서 바로 이 유전체 분야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고 있고 바로 이 유전체 시장이야말로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진단과 또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좀 더 5P에 맞춰서 특별히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까? 때로는 일기예보가 틀리면 우리가 막 뭐라 하죠. 근데 여전히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존중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어떤 질병 예측 모델은 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케이스 컨트롤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마커가 있는 경우 질병이 없는 사람한테는 변이가 없는 경우를 이런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타디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연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질병의 특정한 마커를 찾아내는 방식인데 문제는 그 특정한 마커를 가지고 질병을 다시 예측하려고 했더니 소위 말하는 AUC 커브가 0.3밖에 안 됐어요.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딥러닝 방식이 발달되면서 0.8, 0.9까지 그래서 한두 개 유전자 가지고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빅데이터 유전체 모델을 집어넣어서 질병을 설명하는 모델들이 계속 개발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존의 유전체 검사가 너무 어설퍼서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빠르게 진보가 되고 있는 이 시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든다든지 특별히 이 데이터 되게 재밌는데요. 약 UK 바이오뱅크라고 해서 영국에 50만 명의 사람들의 어떤 바이오뱅크가 있어요. 50만 명 중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 22,000명 정도가 있나 봐요. 나머지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대조군이라 할 수 있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체 데이터를 등록했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50만 개 정도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처음에는 약 170만 개 정도의 유전자 변이를 처음에 타겟을 해서 그러나 너무 많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심혈관과 관련된 핵심적인 마커를 202개 정도로 탑다운 시켜요. 그래서 202개 정도의 유전자 그것도 충분히 많죠.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더니 기존에 담배를 폈는지 당뇨가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심근경색의 위험 예측력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유전체 정보를 집어넣었더니 저기 보시다시피 0.8 정도의 0.6에서 0.7 사이에 그런 어떤 설명력을 갖는다. 그래서
약 이런 유전 정보의 탑 20%의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유전 정보가 괜찮은 사람에 비해서 약 4배 이상의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를 가진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죠.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이것을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굳이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나는 그냥 살랜다. 괜히 나의 운명은 알고 싶지 않다. 불안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 검사가 운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유전 정보도 있지만 생활 습관 정보가 있죠. 생활 습관 정보는 대부분 우리가 알아요. 담배를 피는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미스터리한 정보가 유전 정보죠. 약 30-40% 정도의 설명을 갖고 있는 그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고지혈증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저희 병원은 유전자 정보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약을 안 드시려고 그래요. 저도 그러면 다음에 먹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니까 심근경색 유전자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력 가운데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 요인도 많아요. 저는 그런 경우는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좀 더 설득을 해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너무 식사를 변화시키거나 운동한다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지금 경동맥 초음파가 안 좋으니까 먹으십시다 해서 제가 이렇게 환자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낮출 수 있게끔 권고하면서 끌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한 케이스를 볼게요.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2020년 4월 달에 저한테 왔을 때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치매와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았어요. 아버지는 마침 치매가 있으셨고 근데 본인은요. 가족 가운데는 심혈관 질환이 없으셨는데 이분은 당뇨도 처음 진단받아서 오셨고 간 수치도 높으셨고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47인데 약을 안 먹겠다고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이에요.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플라그가 1cm 이상 옆으로 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플라그가 차고차고 쌓여 있었고 경동맥에서 이분 같은 경우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왜 안 걸렸냐? 그분들의 삶은 달랐겠죠. 근데 이분처럼 술 좋아하시고 운동을 하긴 하지만 담배도 폈던 이런 어떤 생활 습관 안 좋고 체중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이 더 악화시키는 그런 많은 요인들에 맺혀서 심혈관 질환이 실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환자분 운동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약 먹고 아스피린까지 먹자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입니다. 치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유전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치매 유전자는 정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특별히 아포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잘 정리되어 있는 유전자 셋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서 만약 어떤 타입 엡실론4가 하나가 있으면은 약 2-3배 정도, 엡실론4가 양쪽 부모로부터 왔으면 무려 7배 내지 20배 정도. 근데 다행히 그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4명 중에 1명꼴로 엡실론4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한테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러나 왜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치매 걸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가 올 확률이 남들에 비해서 2-3배, 즉 실제 비가 올 확률이 평균적인 10% 곱하기 2-3배니까요. 20 내지 30% 정도의 비가 올 확률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산을 준비하세요. 비가 온다 해도 맞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치매를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대부분 그 나이에 검사하신 분들이 운동과는 담을 쌓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치매 걸린 다음에 운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엑서사이즈 유산소 운동하면 그 위험도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매를 피하는 법은 여러분들 안 하셨던 운동하시면 됩니다. 20-30%도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운동하게 하고, 또 한 가지 비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합니까? 금요일 날부터 자주 일기예보를 정말 비가 오는지, 즉 조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자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마오고 그대로 살게 되면 그런 위험이 있지만 미리 발견해서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개념이에요. 한 가지요. 종종 이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암 유전자, 이 유방암 유전자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같은 유방암이어도 유전성 암이기 때문에 종종 7-80%나 걸린다, 이런 어떤 각인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두려워하는데, 실제 질병 예측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소수 유전자가 관여해요. 보통 한두 유전자가 관여하는데 확실한 질병이 생기는 그런 것을 대표적인 게 유전성 유방암, 유전성 대장암, 아니면 아예 희귀질환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워낙 드물기 때문에 검사에도 거의 해당되지 않아요. 가족력이 왕창 있어야지만 해당되는 경우고 우리가 흔히 만나는 많은 질병들, 일상 가운데 만나는 많은 질병들은 B에 해당됩니다. 즉 여러 유전자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관여해서 질병을 설명하는 모델이고요. 되게 대신 흔해요. 그래서 아까처럼 아포이처럼 4명 중에 1명 정도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봤자 20-30% 정도예요. 대개는 더 낮기도 합니다. 그래서 1.5배, 2배 정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되고 동시에 무시할 정도는 아닌 그런 예측 모형이 나왔을 때는 listen to 하고 좀 더 다른 요인들을 낮추는 식으로 권고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면 참 어렵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셋이 중요하고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 코호트를 모은다고 해요. 한 사람당 유전체를 전장 유전체를 분석해서 이 최근 정부가 올해 한 2만 명 정도 시범으로 모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홀게놈을 모으는 시대가 와요. 자, 데이터 시장이 확대한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유전체 분석이 만약에 10만 원 정도면 홀게놈 하는데 한때 3조 원 걸렸던 30억 개의 전체 글자를 읽는 방식이 만약에 1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검사하겠어요? 웬만하면 못할 거 없죠. 평생 한번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전 세계 10억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홀 게놈을 분석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든지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검진해서 한번 하든지 문제는요. 게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무슨 어떠한 임상적인 의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약 4, 5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예측 모형뿐만 아니라 많은 맞춤형 관리들의 권고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병원에 와서 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EMR에 내게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아마 EMR도 이제는 바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오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이원 다이그노미스가 몇 년 전에 이미 벌써 만들었던 마이지놈 박스 내 유전자를 내 DNA 정보를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마이지놈 박스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제 스마트폰에요. 마이지놈 박스를 깔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업데이트되는 왜냐면 새로 끊임없이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혈액을 또 뽑아서 다시 DNA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제 DNA를 클라우딩 시켜놓은 이 앱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요 꼭 질병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유전자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것을 하는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키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가 키 때문입니까? 키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까? 그런 소인이 굉장히 강하죠. 집안이 큰 사람한테 큰 아이가 태어나죠. 물론 유전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약 60% 정도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해요. 제 이야기인데요. 저 실제 키가 제가 173 정도인데 제 유전적인 예측 키는 172 거의 정확. 저는 뭐 특별히 어렸을 때 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또 병 걸려서 아팠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고난 대로 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초등학생 아직 안 됐을 때 저 검사를 하면은 만약에 남자아이가 165 정도 예측된다. 어떠한 여러분들의 사후 노력이 있겠습니까? 많이 먹이겠죠. 또 키성장 클리닉 데리고 가겠죠. 이처럼 새로운 어떤 예측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와인 좋아하시죠? 의사 선생님들. 자, 와인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5가지 정도의 어떤 미각들이 그 중에 하나가 신맛, acidity, 바디, 극하고 라이트한 것들이 있죠. 쓴맛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고 과일향 취향 다를 수 있고요. 스위트니스, 단 것에 대한 선호가 다르죠. 거기에 또 이제 알코올에 대한 감수성까지 하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미각들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개인의 의지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죠.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서 미각들이 결정돼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저런 다양한 어떤 미각을 정의하고 당신한테 맞는 유전자, 맞는 와인이 매칭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이 바로 저 마이지놈 박스의 엔시스트리라는 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앱이고요. 약 2천만 명 정도가 미국에서는 누적 다운받는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앱이에요. 왜죠? 한국 사람들 제 데이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코리아, 순수 코리아 유전자가 50%밖에 안 되고요. 일본이 21%, 중국이 25%.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동아시아는 다 저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합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조상이 섞여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하면은 정말 아주 기상천외한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엉뚱한 나라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만큼 재밌는데 어떤 상품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헬스케어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헬스케어보다는 약간 재미 요소인데 A&B라고 아시죠? 우리 숙박과 관련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어플이죠.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유전자 검사가 무료로 해줘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을 검사한 다음에 당신의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번 홀리데이, 이번 휴가 때는 이 나라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숙박을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숙박을 유도하고 여행을 유도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사업들이 유전자 통해서 일어난다. 제가 마이주는 박스에 얼마 전에 요청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데이터가 클라우딩 되신 분들은요, 저기 보시면 어느 찾기를 보시면 나의 SMP, 유전자 고유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전자보다는 그 염기 하나의 글자 고유 번호인데요. 논문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염기, 이것이 어떤 특정 약물과 관계된다 읽어보실 수 있고, 어떤 특정 질병, 어떤 재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막 논문에서 굉장히 나와요. 의사들이거나 의대생들은요, 직접 논문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RSID라고 하는 그 유전자 고유 10번 번호 저기다 검색을 하면은요, 굳이 상품화 시키지 않더라도 자신의 유전자 그 1000만 개 되는 그 유전자 변이를 들여다보고 지노타이핑을 해가지고 그런 쉽게 바로 SNP를 볼 수 있고요.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저 밑에 연결되어 있는 스니피디아를 누르면 그것이 무슨 뜻이고 어떤 논문들이 나와서 어떤 의미가 있고 전 세계의 인종마다 어떤 분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자신의 유전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차움이라는 곳에 있을 때 경험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 많은 저의 차움 고객들, 거기는 좀 멤버라고 하는데요, 뭐 거의 1, 2억씩 디파짓을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써도 돈 아까운지 모르는 그런 어떤 VVIP들이 많은 곳인데요, 이분들에게 저희가 해마다 검사를 합니다. 거기는 종합검진뿐만 아니라 기능의학 검사도 포함되고요, 또 유전자 검사도 포함되고 해서 제가 많은 환자들의 많은 저희 고객들에게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봤더니 거기에는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헬스 컨시어지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우리 그 담당 간호사를 헬스 컨시어지라고 불렀어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의사와 환자 사이의 중간에서 환자는 너무 의사의 말이 뭔지 모르겠어, 좀 쉽게 설명해 다오. 그리고 거꾸로 의사는 환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간호사가 들고 다니는 그 노트북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잘 정리돼서 오기 때문에 그 헬스 컨시어지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환자도 파악되고 환자는 거꾸로 자신을 파악하는 그런 중간 매개체입니다. 제가 바로 저 헬스 컨시어지를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일부분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시대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가자 해서 제가 차움을 나와서 테라젠 이텍스, 지금은 이원 다이그노믹스 같은 유전체 회사뿐만 아니라 요즘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정보를 머징해서 또 병원 정보까지 끌어와서 개인에게 헬스 컨시어지, 건강 비서를 해주는 것들입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제 경험은요, 많은 데이터를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예방적인 활동하는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의 중간에 질병을 일으키는 핵심 기전들 또는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바이오마커, 어떤 경우는 염증 수치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BMI 수치일 수, 콜레스테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바이오마커에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운데 게놈, 유전 정보가 있고요. 또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어떤 식단, 음주, 신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개인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근데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그래서 많은 정보를 보여주니까요,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 시작했고 많은 정보를 보여주니까 운동을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헬스 프로모션 시대가 질병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제거시키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나아가는 건강 100세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유전체 얘기가 좀 낯서신 분들 아직도 이게 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2018년도에 메디게이트 뉴스사, 아마 제가 강의하고 또 이렇게 칼럼 썼던 그곳에 책을 쓰자고 제안해서 첫 번째 나온 책이 유전체의 다가온 미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올해 다시 초에 저희가 증보판을 발행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증보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올해는요 면역항암제, 그리고 직접 소비자 유전자 검사, 특별히 코비드-19과 관련해서 PCR 방식뿐만 아니라 NGS 방식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것인지까지 포함시켰고요. 앞서 말한 동반 진단, 또 여러 가지 뉴트리지노믹스, 후속 유전화, 액체 생검, 산부인과 관련된 NIPT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고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미래의학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도 운영하고요. 유전자가 무엇이고 소비자들 대상으로도 쉽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를 위한 정밀의학 부분들, 그래서 오늘 강의보다 좀 더 뎁스 있고 좀 체계적인 강의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